먼저 박원순 서울시장과 관련한 소식을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아 기자. 네,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는 이곳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층 1호실에 마련됐습니다. 공식적인 조문은 낮 12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미 오전부터 종교 시민사회 단체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김상희 국회부의장 등도 이곳 빈소를 찾았고요. 조금 전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들어가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박 시장 시신은 오늘 0시쯤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발견된 지 3시간 반 만인 새벽 3시 반쯤 이곳으로 옮겨졌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 5일장으로 치러진다는 소식이 들어왔고 또 서울시에서는 사상 최초의 서울특별시장으로 장례 절차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측은 박 시장 유족과 함께 장례 절차 등을 협의한 뒤 특별시장으로 5일간 장례를 치를 거라고 밝혔습니다. 발의는 13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서울특별시장 형태의 장례식도 박 시장이 처음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부검 결정이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요. 경찰은 유족과 협의해 시신 부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타살 혐의점은 없지만 변사 사건인 만큼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한 수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박 시장의 정확한 사망 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부검 여부는 오늘 저녁쯤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유족들의 뜻에 따라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유서가 공개됐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네, 12시쯤 이곳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박 시장의 친필 유서가 공개됐는데요. 이 유서는 박원순 시장의 공관에서 발견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유서에는 삶에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고 오직 고통밖에 주지 못한 가족에게 미안하다며 화장해서 부모님 산소에 뿌려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서 SBS 조윤아입니다. 네, 유서의 마지막에는 모두 안녕 이렇게 돼 있더군요. 이번에는 서울시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청에는 유수환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유수환 기자, 서울시청의 분위기는 어떤지 그리고 분향소는 마련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지금 시청 앞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조문을 위한 분향소가 1시간 정도 뒤인 조금 뒤 3시쯤부터 제 뒤로 보이는 광장 한켠에 차려질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오늘 중으로 설치를 완료하고 내일 오전부터 정식 조문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지 반나절이 다 돼가지만 이곳 서울시는 여전히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부 직원들은 상의에 검정 추모 리본을 달기도 하고 공식 발표 자리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상 최초의 서울특별시장으로 장례가 진행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장례 절차 서울시가 밝힌 게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박 시장의 장례는 서울특별시장으로 진행됩니다. 서울시는 공식 입장 발표 자리에서 서울특별시장으로 장례가 치러진 전례는 없지만 박원순 시장이 9년 가까이 시장직을 맡아왔던 만큼 논의 과정을 거쳐 기관장으로 진행하기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일반 조문객의 경우 유족이 있는 서울대병원 빈소보다는 시청에 설치될 분향소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 시장이 전직 여비소로부터 성추행 고소를 당한 사실을 두고 장례를 서울특별시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치러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6만 명 넘게 동의하는 등 반대 여론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당장 또 많은 분들이 서울시정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걱정들 하고 있을 텐데요. 앞으로 서울시정은 누가 책임지게 됩니까? 네, 시장 부재로 서정엽 행정 1부 시장이 권한 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내년 4월 보궐선거까지는 서 부시장이 직을 대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입장 발표 먼저 들어보시죠. 서울시정은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박원순 시장의 시정 철학에 따라 중단 없이 굳건히 계속되어야 합니다. 다만 행정 전문가 출신인 서 부시장이 박원순 시장의 기존 정책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서부시장은 안전과 복지라는 박 시장의 시정 철학을 중단 없이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금 전에 유수한 기자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망 전 자신의 비서로부터 피소된 사실을 언급을 했었는데 이 사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박 시장이 본인의 비서로부터 피소를 됐지만 사망으로 이미 공소권이 없어져 사건이 종결 수순을 밟게 됩니다. 다만 서울시 관계자들은 박 시장의 피소 사실에 대해 사전에 몰랐다며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답을 아꼈습니다. 고소인이 시청 동료 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바 있는데 이게 묵살됐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내부 감찰 계획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SBS 유수환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그리고 서울시청 연결해서 현재 상황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걸 전 민주당 국회의원, 이상일 전 통합당위원, SBS 윤춘호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종걸 의원께서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각별한 인연이 있으시죠? 예, 제가 변호사를 한 수삼 년간 같이 모시고 했습니다. 그냥 거의 사무실을 공동으로 같이 운영하다시피 했고요. 시민들을 더 가깝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변호사 하시다가 영국과 미국을 1년씩 갔다 오셨을 때 예. 제가 거기 같이 가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기억나는 거는 그 국가보안법 책을 쓸 때 네. 지금도 제가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수만 페이지 되는 그 기록을 며칠 밤을 새면서 보고 그것을 꼭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하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어디 아마 어느 창고에 아마 산더미 같은 기록들이 있을 텐데 예. 박 시장님의 그 인생의 기록이 아마 거기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억나는 거는 예. 어떤 중범죄 여인을 변론할 때 보통 우리 변호사들은 이 사건의 경위에서 법적 상황, 무슨 법률 논리에 대한 무슨 뭐 반박, 뭐 이제 이렇게 해나가는데 예. 우리 박 시장님은 첫 번째 그래가지고 이 여인에게 누가 돌을 과연 던질 것인가. 성경의 구조를 인용을 네. 했군요. 그런 그 아주 인간적이고 깊이 있는 철학의 방식으로 변론을 하시면서 저는 변호사보다도 뭔가 문학을 하는 분 같기도 했습니다. 제가 같은 변호사로서 제가 국회에 나간다고 그럴 때 많이 만류하신 기억도 납니다. 예. 90년대 중반에 그때 제가 이종걸 의원님도 변호사 시절에 뵀고요. 박원순 서울시장도 시민운동할 때 뵀는데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내가 이렇게 밖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이종걸 변호사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 참여연대라고 하는 그 지금 보면은 우리 곁에 그냥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 창작을 하다시피 만든 그 어마어마한 그 시민단체였는데요. 그때 온몸을 던져서 그 시민단체 시민들과 함께 만날 때 저는 좀 돈을 좀 벌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시민단체 분들한테 김치찌개 먹고 그럴 때 그 김치찌개 값을 좀 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두 분이 같이 변호사 사무실도 하시고 한 분은 시민운동으로 또 이종걸 의원은 먼저 정계 입문하시고 나중에 박원순 시장이 또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네. 정치권에서 만나게 되셨는데 어젯밤 오늘 새벽에 이 소식 들으시고 아마 큰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심경이십니까? 아직 좀 제가 눈이 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 북한산 근처에 새벽 내내 몇 지인들하고 돌았습니다. 예. 산을 좋아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산에서 그렇게 홀로 떠나실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예. 가족들에게 안녕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말로 늘 그런 아주 단문을 좋아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이상일 전 의원도 박원순 시장 기자와 취재원으로서의 인연 있으시겠죠? 제가 깊은 인연은 없고요. 네. 시민단체 활동을 하셔서 주로 사회부에서 취재를 했는데 저는 이제 정치부 기자를 오래 했는데 1997년 당시 신한국당의 소위 구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97년 대선을 앞두고 신한국당 내에서 9분의 소위 대선 주자들이 각축전을 벌일 때 제가 속했던 중앙일보에서 후보자 토론회를 네.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사가 중계도 했는데 그때 저희가 패널로 모셨어요. 그래서 이제 후보들에 대해서 예리한 질문을 이제 저희들 같이 협의해서 만들고 할 때 같이 잠깐 일해 본 적이 있고 아주 온화하시면서도 날카로운 질문 다 하시던 분이고요. 제가 중앙일보 정치부장 할 때가 그때 2010년, 11년 2년 동안이었는데 2011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정치부장이니까 현장에서 취재는 많이 못하지만 그때 보궐선거 할 때 제가 속했던 중앙일보에 오셔서 인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윤철원 의원은 취재원으로서 박원순 시장을 좀 만난 적 있습니까? 저는 여러 차례 이제 예. 뵀었죠. 사실은 아까 이종걸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같이 변호사 하시다가 막 참여연대 만드시려고 할 때부터 이제 만나뵙기 예. 시작했는데 기자로서 기억에 남는 일은 90년대 참여연대 활동할 때 보면 인터뷰로서는 가장 인기 높은 분이셨어요. 그리고 가서 짧은 한 15초 내외에 그런 인터뷰를 구하는데도 가서 들어보면 꼭 저희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답을 주는 그러한 아주 예지력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대단히 인상에 남는 분이셨습니다. 예. 90년대 중반에 시내 거리를 걷다가 보면은 뒤에 큰 가방을 메고 요즘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가방을 메고 다닙니다만은 흰색 와이셔츠 차림에 뒤에다 큰 가방을 메고서 운동화 신고 걸어가는 양복 바지 입고 그 박원순 서울시장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변호사 시민운동가였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네. 갑작스럽게 사망해서 참 많은 분들이 놀라시고 큰 충격도 받았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메시지 유서가 되겠죠. 유족의 뜻을 확인하고 서울시장으로서 박원순 시장을 모셨던 비서실장이 유서의 내용을 직접 공개했습니다. 어제 오전 박원순 시장께서 공관을 나오시기 전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족들의 뜻에 따라 박원순 시장님의 유언장을 공개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다. 내 삶에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오직 고통밖에 주지 못한 가족에게 내내 미안하다. 화장해서 부모님 산소에 뿌려달라. 모두 안녕. 이종걸 의원께서는 저 유서를 통해서 박원순 시장이 어떤 이야기를 주위 사람들에게 세상에 알고 싶었다 이런 생각이 드시던가요? 모든 분들에게 다가가고 싶어 하셨습니다. 해주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항상 부족함을 느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지고 있는 재산은 없습니다. 예.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모두 다 드렸습니다. 학술운동 하시는 분들, 또 시민운동 하시는 분들, 이제 몸으로 드리기 위한 마지막 육필 원고를 쓰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일 의원은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유서 내용 보시고. 첫째 줄에 그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다. 아마 이 마음이 이분이 마지막으로 떠날 때 아마 생각했던 거 아닐까 싶습니다. 본인의 이 마지막 그 심적 고통은 굉장히 컸을 것 같은데 저는 박원순 시장이 선택하신 저 방식에는 동의를 하지 않지만 예. 본인으로서는 아마 굉장히 고뇌 어린 결단을 하면서 결국은 서울 시민과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왜냐하면 본인의 아직 책무가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임기가 남아 있고, 근데 그거를 마치지 못하고
떠나는 거기 때문에 그 죄송하다는 저 말씀에 방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조금 전에 이종걸 의원님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확인해 봤더니 올 3월에 공개된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 사항 박원순 시장의 재산 신고액이 17명의 광역단체장 가운데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돼 있네요. 6억 9천만 원으로 신고가 돼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다 기부를 한 겁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겁니까? 예. 제가 뭐 기억이 납니다. 실천문학사로부터 이렇게 어려울 때 넘겨받은 돈을 다 주고 넘겨받은 중구에 있는 필동 큰 적산가옥이었습니다. 예. 100평이 넘는 적산가옥이었는데요. 그걸 역사 운동하시는 역사문제연구소의 연구자들 예. 그리고 역사 비평사를 이제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셨던 분들. 그래서 지금은 고대 앞에 제기동에 뭐 한 11층짜리인가요? 그 큰 건물로 돼 있는 이제 그 건물을 소유한 역사문제연구소의 그 재산은 박원순 변호사가 기증한 것입니다. 그때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필동 가옥을 이제 수용이 됐을 때 예. 한 얼마를 받아서 운영위원들한테 받아서 그걸 이제 집 하나 사드리자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 서울에 한 30평짜리 아파트가 그때 한 1억 정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한 1억 정도 되는 돈을 그분들하고 서중석 선생님 또 돌아가신 이희화 선생님하고 같이 가서 그걸 가지고 갔는데 저는 그거를 이미 역사문제연구소에 다 기증했습니다. 내가 이걸 왜 받습니까? 그래서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가지고 돌아온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의 작은 코어가 돼서 가회동으로 옮겼다가 그게 뭐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가회동 앞에. 그래서 오를 때 그걸 팔아서 이제 고대 앞에 어엿한 역사문제연구소라고 하는 역사 학술단체가 한 10몇 층짜리 건물을 하나 소유하게 된 그것도 사실 박원순 시장의 재산입니다. 그러나 그걸 쓰고 또 마르고 닳도록 만들었던 그분들의 그 정성과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이상의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만들어 나간 분들 당시에서는 되게 김영삼 정부까지는 뭐 취직도 못하고 되게 감옥 갔다 온 분들이 많아서 뭐 이제 거기서 이렇게 연구 작업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대부분 다 대학 교수가 되신 것 같아요. 예. 취직을 많이 하셔서 그게 이제 더 큰 미래의 하나의 그 동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도 그래서 새로운 비판 역사를 만들어내는데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박원순 시장의 그 아주 숨은 공로가 있음을 우리는 항상 느끼고요. 요새 이제 그 고모님들이 많이 돌아가시는데 산모님도 돌아가시고 그럴 때마다 모여서 박 시장님 말씀을 했는데 이렇게 돌아가실 거라고는 저희들이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재산을 말씀드렸는데 마이너스 6억 9천만 원이라고 돼 있네요. 기사하고 제목이 좀 다르게 돼 있는데 마이너스 6억 9천. 예. 어쨌든 박원순 시장이 17명의 광역단체장 가운데 재산이 가장 적었다. 2011년에 서울시장 취임 당시의 재산은 마이너스 3억 원. 그리고 점점 재산이 오히려 빚이 늘어나서 2013년에 마이너스 6억 원, 2018년에 마이너스 7억 원, 2020년에는 마이너스 6억 원을 기록했다는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되어 있는데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일했던 정치인들 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정치인들 뭐 박홍근 의원이 대표적일 것 같고요. 또 기동민 의원, 허영 의원, 초선 의원 다들 빈소에 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밤부터 사실은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다음에 시신으로 돌아오는 박원순 시장을 맞은 사람들도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맞으신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난 20대 국회 때까지만 하더라도 국회 내에 이른바 박원순계라고 불릴 만한 의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번 총선을 통해서는 이제 진출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국회 내에서도 상당한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는 정치인.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에 이어서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어떻게 보면 넘버 2 같은 자리잖아요. 실질적인 영향력에서 보면 그럴 텐데 그런 분들이 지금 박원순 시장의 마지막 순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아마 박원순 시장의 시신이 병원에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모습 같은데 말이죠. 많은 민주당 정치인들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께서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해찬 대표가 장례식장을 찾아서 고인을 추모하고 애도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해찬 대표가 빈소에 조문을 하고 나와서 기자들과 나눈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하고는 70년대부터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40년을 함께해온 오랜 친구입니다. 친구가 이렇게 황망하게 떠났다는 비보를 듣고도 참 애석하기 거지가 없습니다. 고인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대응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그건 예의가 아닙니다. 지금 가족들에게는 뭐라고 위로 말씀 전하셨나요? 그런 걸 이 자리에서 예의라고 합니까? 그걸 기자들 질문 똑바로 하세요. 가족들에게 뭐라고 위로 말씀 전하셨나요? 최소한도 가질 게 있고 내부 상황 정신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연락은 언제 하셨나요? 지금 보신 것처럼 이해찬 대표가 참 애석하기 그지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기자가 아마 최근에 피소가 됐던 사실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이해찬 대표가 상당히 노여워하는 모습이 지금 화면에 나타나네요. 예. 이해찬 대표의 비통함은 이해할 수 있지만 기자를 저런 식으로 나무라는 거가 저는 A가 아닌 것 같아요. 기자는 지금 국민들을 대신해서 궁금한 걸 얼마든지 질문을 할 수 있고 피소된 사실과 박원순 시장이 이 세상을 등지신 거 꼭 지금 돌아가셨기 때문에 연관성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지금 많은 분들 또 언론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박원순 시장 가족에게 물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 민주당의 광역단체장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 발생된 사건이 특히 차기 대선 주자는 지금 박원순 시장까지 2명이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도 그렇고 지금 박원순 시장. 그다음에 차기 대권 주자는 아니지만 오거돈 전 부산시장. 왜 민주당의 광역단체장,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광역단체장이 이 성추문과 관련해서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이에 대해서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 대표로서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셔서 그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 그거는 그거고 또 국민들께 민주당 대표로서 송구함을 말씀하시는 게 온당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 지지자들께서 그 고소를 했던 그 고소인 여성을 지금 신상털이하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피해 여성에 대한 2차 가해까지 된다. 저는 이런 문제, 그러니까 피해 여성의 그 마음도 헤아려야 되는데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는 오로지 박원순 시장 생각만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은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춘호 의원, 네. 지금 이상일 전 의원이 언급을 하셨는데 그래서 서울시 역사상 초유의 서울특별시장으로 장례 절차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
가족장으로 치러야 된다. 서울특별시장으로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또 이런 청원이 올라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청원 숫자가 한 6만 7천 명 가까이 되니까요.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저런 분들의 주장의 근거는 이런 겁니다. 뭐냐면 지금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어쨌든 분명히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고 그런 분이 경찰에 가서 진술까지 한 상황이라고 그러면 잠재적인 박원순 시장이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서울시가 서울시 세금을 들여서 장례 절차를 치르는 게 과연 온당한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인 것이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코로나 방역 비상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그런 분향소를 차리고 하는 식으로 또 어떻게 보면 대규모로 장례 절차를 밟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타당한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에서 이제 이상일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민주당이 입장하고 그다음에 이를테면 피해자의 인권, 피해자에 대한 보호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분들의 생각이 상당히 많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오늘은 적어도 그런 다른 이야기, 가령 피소가 됐다 이런 이야기라는 건 예의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청와대 청원 사이트는 어쨌든 간에 서울특별시장으로 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밝히는 게 있었고 이정걸 의원님 지금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예, 그 미투 운동을 아주 가열차게 하셨던 어떤 그 선생님으로부터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한 번에 어떤 반성과 성찰이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박원순 시장을 평소에 잘 보고 느꼈던 그것으로는 본인도 상상이 되지 않는다. 예. 박원순 시장을 또 한편으로 본 분들은 자기에게 엄청나게 엄격했습니다. 그러나 타인에게는 아주 넓은 잣대로 보는 그야말로 이중잣대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죠. 아마도 저는 하실 말씀이 더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러니까 죽음으로 하는 것이 평소에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자기의 엄격성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국민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고마움을 그렇게 표현하신 것으로 목숨으로 표현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고인의 뜻을 되도록 우리 국민들 여러분께서 좀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참 말씀된 지금 이거 피해자가 이제 그 가해자라는 분이 사실상 돌아감으로써 법적으로는 공소권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본인은 법에 따라 그렇게 되겠죠. 어디다 뭐 하소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가해자라고 자칭하는 분에게도 피해자로서의 여러 가지 뜻을 잘 살펴서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국민적 정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분을 또 더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찾아보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름이 이 언론의 이름이 나오기 시작한 게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 때 변호를 맡았다. 피해자의 변호를 맡아서 아마 500만 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제 기억엔 이런데 말이죠. 예. 그때 같이 하셨습니까 혹시? 예, 뭐 그게 이제 어찌 보면은 성폭력 직장 내 성폭력을 섹슈얼 하라스먼트 성희롱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 왔던 이제 그것을 처음으로 법정에 올려서 여성운동 차원에서는 그것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공개화된 그런 이제 재판 운동이다, 법조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맨 왼쪽에 지금 이종걸 의원의 모습 같고 지금 나오고 있는 분이 박원순 서울시장. 네. 아마 30대 후반의 나이였을 것 같은데 1993년이면 말이죠. 예. 저 왼쪽에서 두 번째가 이종걸 의원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많은 서울대 법과대학 학생 자치위에서 처음에 이것을 이제 저희한테 가져와서 우리 박 변호사님하고 제가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형사 사건으로는 해봐야 그때 당시에는 이건 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 민사 소송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한 6년 동안 법정 투쟁을 사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얼핏 저는 그때 서울대 화학과 교수의 그 지속적인 성적 성가심, 성폭력입니다. 그게 사실. 예. 그로 인해서 직장 내에서 얻어지는 불평등, 그 불평등으로 인한 근무 의욕의 저하, 그로 인해서 뭐 본인이 해직되고 또 이런 것들이 사실 자기에게 책임이 없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발한 그런 이제 내용이었는데요. 그것을 주도하고 여성운동의 하나의 차원으로 그걸 올려놓기를 원한 분이 바로 박원순 변호사, 그 당시 변호사이셨죠. 그게 많은 여성 단체들에게 힘이 합쳐져서 이후에는 이제 성폭력 특별법 뭐 이런 법조 운동까지 법률 운동까지 진행이 돼서 하나의 이제 좋은 그 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1심이 이제 3천만 원 배상 판결이 났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아직까지 비하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성희롱하면 3천만 원이래. 그런 얘기까지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 제1의 어떤 보수 신문은 성수대교 성수대교가 무너진 사건이 1994년 10월이죠. 94년 10월에 그 사건과 거의 동등한 비중으로 그 성희롱 3천만 원 배상 판결을 같이 사진과 함께 게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도 정말 여성의 성폭력을 하나의 불평등으로 보고 불평등을 개선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여성 시민운동들의 단초를 마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박 시장님의 그 죽음에 그런 것들을 문제 제기하고 앞장서서 문제 제기했던 본인으로서 그런 여성으로부터 그런 그 피해 사실이 피소당하고 그랬다는 것이 아무리 경미한가라 하더라도 본인에게는 감당이 안 되는 정말 국민들에게 죄송스러울 수밖에 없는 어떤 사람은 죄송스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 내용 가지고 그런데 본인한테는 참을 수 없는 국민들에게 큰 죄를 졌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뜻을 박원순 시장의 그 뜻을 잘 행간을 읽어서 우리가 살피고 이거 가지고 논쟁할 것이 아니고 이번에 박 시장님의 그 유지를 잘 받드는 것 그리고 저희 민주당도 그런 점에 관해서 좀 더 성찰하고 앞으로 나갈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우리나라 사법사에서 기념비적인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박원순 서울시장, 그렇게 또 박원순 서울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를 당했다는 사실, 또 갑작스럽게 사망했다는 소식 모두가 다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오늘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이죠. 서울시장 선거 아마 그때는 보궐선거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보궐선거. 앞두고 단일화할 때 설악산을 다녀와서 수염이 더부룩하게 수염이 상당히 긴 상태로 만났던 그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그 장면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이 합의를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서울시장직이든 어떤 자리를 우리가 원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으로 좋은 세상을,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시대를 새로운 시대로 바꿔내는 그런 일들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저 장면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 뒤로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서 사면임에 성공을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초선, 재선, 3선 때 당선에 성공하고 나서 또 어떤 소감을 밝혔는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야권 통합 시민 후보 박원순은 오늘 이 자리에서 서울 시민의 승리를 엄숙히 선언합니다. 저의 당선은 세월호의 슬픔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했던 시민 모두의 승리입니다. 시민 여러분이 낡은 것과의 결별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견해와 차이를 넘어서 위대한 시민의 도시 서울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공정과 정의, 평화와 민주주의가 꽃피는 대한민국을 서울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일 전 의원은 정책위자 오래 하시고 이제 정치인으로 변신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3선 그 여정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2011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에 내리 3선 이 공가가 있겠죠. 그러나 이미 우리가 이제 시장직을 놓게 된 상황에서 저번에 공가는 역사가 평가할 일이지만 나름대로 서울시의 변화를 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전임 시장들에 비해서 좀 이 유형적인 눈에 확 띄는 어떤 그 업적이 없지 않느냐 이런 평가도 합니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이 나름대로 시민 친화적인 그런 의정 활동 시정을 펼쳤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공에 대해서는 평가를 저는 충분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박원순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내년에 보궐선거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은 민주당으로서는 이게 책임을 져야 하는 또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건 민주당의 당원에도 있고요. 그래서 내년 보궐선거는 현실적으로 정치권의 관심사고 서울 시민의 또 관심사가 된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책임 있는 어떤 행보를 할지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뭐 그 내년 4월 선거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해도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상일 또 전 의원님께서 오늘 말씀을 해주셨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얼마 전에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도 또 출연을 했었습니다. 이때 이 서울시장 사면인과 관련해서 웃음을 머금고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조선시대 이후로 그때로 거슬러 올라가도 본인이 최장수 서울시장일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지방자치제도가 다시 부활한 이후에 서울시장 민선 3선 시장은 처음이시지 않습니까? 3연임 하신 그렇죠. 예. 10년 이상 하는 거니까요. 새로운 기록을 세우셨습니다. 서울을 그게 10년 이제 동안 조선 건국 이래로 처음이라고들 하더라고요. 이제 박원순 시장이 어쨌든 서울시정을 10년 이상 해오셨으니까 다음은 한번 대한민국을 책임질 마음이 있지 않을까, 의지가 있지 않을까.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그건 참 고마운 일인데요. 기본적으로 지금은 저는 정말 위기의 순간이잖아요. 네. 앞으로 남은 2년을 오로지 지금 이 코로나19와 같은 이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또 남북 문제까지 지금 겹쳤는데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저는 뛰어야 되지. 지금 뭐 아직 2년이나 남았는데 네. 그걸 지금 농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봅니다. 6월 18일이면은 아직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는데 저 때는 본인이 3연임 서울시장이다 윤춘호 의원도 보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긍심 같은 게 좀 엿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사실은 3,180일 동안 서울시장을 한 박원순이라고 예. 하는 인물에 못지않게 80년대부터 박원순, 박변 이렇게 부르던 인물은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핵심적인 인물이었어요. 지금 제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게 1990년대 후반에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인물을 뽑으면 늘 대통령 다음 정도의 참여연대 박원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나왔습니다마는 안철수 당시 의원, 의원은 아니었죠. 안철수 씨하고 이제 통합을 할 때도 보면 당시 지지율이 5%대 50%여서 크게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박원순이라는 사람이 겨우 지지율이 5%밖에 안 나온다는 것이 사람들로서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도 했어요. 예, 대중 정치인이 또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 보면 박원순 시장은 30년 동안 한국을 움직여온 핵심적인 인물이었고 그런 인물을 오늘 우리가 잃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참여연대 아름다운 재단 희망 가게인가요? 희망 제작소입니다. 예, 희망 제작소.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실 서울시장은 또 언젠가부터는 뭐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 이렇게 불리긴 했습니다만 지금 윤춘호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운동가로서의 박원순을 기억하고 또 그 당시에 박원순의 활동이 우리 사회를 얼마나 많이 바꿔놨는지 평가하고 이런 목소리가 사실은 많지 않습니까? 네. 그 박원순 시장님이 이제 시장이 되기 전에 했던 그래도 준 정치 활동으로서의 그 시민운동이 사실 직접 그 확인해서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만 아름다운 가게 같은 경우는 그 목적은 그 아주 낭비적이고 고갈적인 자본주의에 대한 좀 개선 운동입니다. 그래서 뭐 겉으로 보기에는 헛 물건 사서 개선해서 다시 팔고 리모델링하는 그런 운동입니다만 그것을 전국적 그 하나의 시스템으로 상승시키는 그 행사의 리더십도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희망 제작소는 이제 참여연대를 협동사무처장 체제로 해서 예전 보면은 우리 시민운동이 참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 운동을 일으켰던 분이 그냥 마르고 닳도록 하면서 그 시민운동이 굉장히 그분으로 인격화되고 상징화되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분은 참여연대를 딱 3년, 몇 년만 하겠다라고 해서 협동사무처장이라고 이 대표라는 걸 만들지 않고 처장으로서 본인이 딱 임기만 마치면서 그 임기 기간에 참여연대를 최고로 올려놓은 우리 시민운동의 산실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그만두고 희망 제작소라는 것이 그냥 그렇게 조그만 데가 아니고요. 그 조계종 옆에 있는 10층짜리 건물을 전부 쓰는 그런 시민운동 단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대표적인 것이 이제 금융 마이크로 운동. 그러니까 은행들이 일반 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마이크로 그 작은 금액으로 그 금융을 일으키는 그런 시민운동으로서의 새로운 모습들서부터 생활운동, 복지운동까지 해왔던 아주 본격적인 그런 시민운동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실제 시장이 돼서도 계속됐습니다. 예. 근데 사실 저건 그 3천여일 동안 만들어 놓은 박 시장님의 그 서울시의 그 정성들은 참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 눈여겨 보려고 한다면 많이 보일 것입니다. 아주 디테일하고 실질적인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복지 운동이 그 제도권 서울시에 진입이 된 것이죠. 도서관 또 기타 복지 시설들에 대한 새로운 실질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이 그 삼선 박 시장의 그 손에 많은 것들이 이제 풍성한 열매로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들이 실제 우리 민주당의 하나의 힘으로 돼서 그것이 다음번 어떤 분이 누가 하더라도 그것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지 저는 그거를 박 시장의 책임으로 중단했기 때문에 보궐선거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한 뭐 그런 취지의 그런 공격적 행위는 최소한도 우리 박 시장님이 떠나가실 때까지는 좀 참고 있는 것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입니다. 이종걸 전 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시민운동 초창기부터 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 누구보다도 많은 생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재임 기간 메르스 사태 때 했던 이야기가 참 많은 분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지요. 늑장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촛불 집회 여러분 기억나시죠? 박원순 서울시장이 있었기에 촛불 집회도 가능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당시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했던 이야기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그 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누구나 함께 이 문제를 대처해야 된다. 저는 시민의 안전 앞에서 넉장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낫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탄핵돼야 될 이유는 지금 뭐 1000배, 10,000배가 늘어났습니다. 당연히 탄핵이 돼야 합니다. 이미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자, 저는 그리고 나서 정말 우리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하야를 요구하는 이런 집회에 처음부터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이 촛불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